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사실 액체 상태의 불바다를 간신히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달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살인적인 기후로 덮인 이 행성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는 자연의 살해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존재들에 불과하죠. 이토록 적대적인 우주 속에서 인간은 마치 스스로 대단한 통제력을 가진 양 거들먹거리지만 실상은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그 미국의 위대한 냉소주의자이자 작가인 앰브로스 비어스가 바라본 자연과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위대한 이성을 가진 문명인이라 칭송하고 우리가 이룩한 사회가 대단히 견고하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쌓아올린 이 빌딩 숲이며 제도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굳게 믿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비어스의 예리한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자랑하는 이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오만의 결과물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남긴 텍스트들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도덕, 시스템, 그리고 진보에 대한 환상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해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대화는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인간 본성의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어보죠. 과연 문명은 우리를 문명화했는가?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의 야만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졌느냐 하는 질문이죠. 맞아요. 비어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문명은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든 게 아니라 단지 더 많은 것을 알게 했을 뿐이다. 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비어스는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를 어떤 본질적인 지능이나 도덕성의 진화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를 단순히 선택지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삶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문명인은 야만인보다 선해질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악해질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났다는 거군요. 타인을 착취하고 기만할 수 있는 수단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야만인의 사회에서는 악행의 방식이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때리거나 뺏거나. 하지만 문명사회에서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명화된 자선가는 제도와 미디어를 이용해 훨씬 더 교묘하고 지독하게 위선을 떨 수 있죠. 반대로 문명화된 악당은 굳이 주먹을 쓰지 않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견고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요. 네, 비어스는 심지어 이 문명사회에서는 자선가와 악당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캐릭터가 한 사람의 내면에 아주 자연스럽게 공존하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낮에는 악덕 기업가로 착취하고 밤에는 자선 파티에서 기부를 하는 식으로요. 그 말씀을 들으니 텍스트에 등장했던 전쟁에 대한 비유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흔히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원주민들의 식인풍습이나 부족 간의 전투를 아주 미개하고 끔찍하다고 여기잖아요. 야만성의 상징으로 보죠, 보통. 그런데 비어스는 남태평양의 야만인들과 현대 문명사회의 전쟁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그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야만인은 최소한 자기가 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배가 극도로 고파져 생존을 위해 그러든 아니면 내 가족을 해친 원수이기 때문이든 말이죠. 동기가 아주 분명합니다. 반면 문명사회의 전쟁은 철저히 추상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문명국의 병사들은 자신이 도대체 왜 총을 쏴야 하는지, 이 거대한 살육전의 진짜 경제적, 정치적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전장으로 내몰리잖아요. 그들은 단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타국의 청년들을 죽이고 자신들 역시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영광과 이익은 안전한 후방에 있는 장군들과 정치인들이 독식하죠. 비얼스는 이것이 과연 야만인의 직관적인 살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지 아주 서늘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일산의 차원으로 가져와 봐도 이 모순은 여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자수그늘 아래에서 배불리 먹고 뒹굴거리는 열대의 원주민과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대의 직장인. 과연 누가 더 질적으로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걸까요? 비얼스는 평균적인 현대 노동자가 열대 원주민보다 더 잘 산다는 명제는 단 1분의 진지한 검토조차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해버리죠.
우리는 고딕성당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명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화려한 건축물은 결국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뼈를 시멘트 삼아 지어졌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문명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소외시키는가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죠. 그리고 이 냉소주의자의 해부학적 시선은 우리가 신성시하는 가치들로 향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비얼스에게 애국심이란 전체의 이익을 부분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맹목적인 열병에 불과했어요. 그 대목에서 고대 그리스의 테르모필의 전투를 언급한 통찰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운 사건은 수천 년 동안 시적인 낭만과 영웅담으로 포장되어 왔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숭고한 희생의 대명사죠. 하지만 비어스는 그 낭만의 장막을 걷어내고 아주 건조한 진실을 들이밉니다. 스파르타 진영이든 페르시아 진영이든 양쪽 모두에게는 정확히 똑같은 양의 맹목적인 애국심이 존재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애국심의 가장 끔찍한 모순을 찌른 지점입니다. 내 조국의 재단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마음이 필연적으로 이웃나라의 재단을 짓밟고 파괴하는 잔혹한 폭력으로 변모하니까요. 누군가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을 소모하기 위해 주입하는 이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아주 철저하게 조롱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기만은 정치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몸담고 있는 경제 구조, 즉 자본주의의 노동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비어스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아주 허탈할 정도로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가 산상수원에서 말했던 이른바 황금률 말씀이시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맞습니다. 여기서 비어스의 철저한 조롱이 빛을 발하는데요. 탐욕에 눈이 먼 자본가나 폭력을 행사하는 무정부주의자나 회의실에 앉아 쓸모없는 노동법안만 산더미처럼 쏟아내는 지식인과 정치인들 모두 내심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복잡한 사상가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윤리적 원칙 하나만 지키면 되리를 아무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온갖 그럴듯한 경제 이론과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위선을 아주 시원하게 비웃어버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대단히 논쟁적일 수 있는 도발적인 시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바라보는 비열스의 경제학적 시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지지를 떠나서 당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노동력을 통제했는가를 꿰뚫어보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비열스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권리의 신장이라는 순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의 차가운 역학관계로만 분석했어요. 시장의 원리로만 본 거군요. 여성 노동력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전체 노동 공급이 급증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필연적으로 노동의 가치, 즉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수많은 사자들 틈에 암사자 무리가 새롭게 뛰어든 경이네요. 비어스는 이 구조적 변화에서 결국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집단이 누구인지 아주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도 기존의 남성 노동자도 아니었죠. 네, 바로 비얼스가 머니글럿, 즉 머니글럿이라고 명명한 탐욕스러운 고용주들 뿐이었습니다. 돈과 푹시가를 합성한 듯한 단어네요. 신랄한 조어죠. 고용주들은 겉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라는 아주 고결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계산은 달랐어요. 노동 공급이 넘쳐나니 기존 남성 노동자에게 주던 임금의 절반만 쥐어주고도 공장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지적은 특정 성별에 대한 비판이 전혀 아니군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가 인간의 해방과 평등이라는 가치마저 어떻게 비용 절감과 착취의 도구로 전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고발장 같습니다. 대의 명분 뒤에 숨겨진 자본의 계산법을 아주 정확히 짚어낸 대목입니다. 이처럼 비어스는 사회가 합의했다고 믿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전복시킵니다. 이제 논의를 사법체계와 정의의 문제로 넘겨볼까요? 사형제도에 대한 그의 역설입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용제를 두고 야만적인 복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잖아요. 하지만 비어스는 그런 현대적 관용의 태도 자체를 일축해버립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살인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복수가 아니라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형태의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정당방위요? 이미 범죄가 일어난 후인데도요? 비어스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들 때 총을 겨누면 더 다가오면 쏘겠다고 경고하는 행위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가 잠재적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그 총에는 반드시 실탄이 들어있어야 하고 방아쇠를 당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의지 없이 그저 법전의 형벌로만 남겨두는 것은 빈 총을 들고 흉악범을 위협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공허한 짓이란 뜻이군요. 하지만 사법살인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나 국가 권력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눈을 감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어스는 그러한 반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도덕적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관용이라는 시스템이 결국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아주 소름 돋는 사고 실험 하나를 제안하죠. 아, 그 100년의 수면 이야기군요. 건축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과거보다 범죄가 끔찍하게 늘어서 저렇게 거대한 감옥들을 지어 범죄자들을 가둬둔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그 시설의 책임자가 남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범죄자들이 너무 강하고 수가 많아져서 도저히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거대한 요새들은 감옥이 아니라 정직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갇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저 성벽 밖의 세상은 온통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라고요. 이 장면, 정말 현대 디스토피아 영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안락함을 제공하는 교도소와 그 밖에서 언제 범죄를 당할지 몰라 벌벌 떠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모순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학적 풍자이자 사회학적 통찰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단순히 형벌의 강도를 높이지 않은 1차원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권이나 진보라는 이름으로 설계한 현대 시스템들이 정작 그 규칙을 성실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문명이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야만성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논의의 스케일을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 우주와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고 실험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삶, 즉 영생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비어스는 이 지점에서도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적 환상을 무참히 깨부수어 놓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집착하지만 정작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세상, 그 수십억 년 동안 이어졌던 이전의 부재에 대해서는 조금의 기억도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죠. 비어스는 여기서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기억이 배제된 재창조는 우스꽝스럽다고 일갈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 문장의 의미를 곰곰이 씹어보니까 정말 서늘해지는데요. 가령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세상에 환생하거나 영생을 얻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에게 존 스미스로서 살아왔던 지구상의 기억, 그 희로애락의 경험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그건 존 스미스라는 자아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저 우주 어딘가에 존 스미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새로 태어난 것에 불과하죠. 기억이라는 연결고리가 상실된다면 나라는 자아도 증발해버리니까요. 와,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기억조차 나지 않은 어떤 존재가 영원히 이어지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도하며 정작 유일하게 실존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허영에 대한 완벽한 허구주의적 논파군요. 그런데 비어스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현실 세계의 근간을 흔드는 또 다른 사고 실험을 우리를 이끕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이 완벽하게 제정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매혹적인 질문입니다. 비어스는 우주적 스케일에 기발한 가정을 던져요. 만약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광활한 우주를 항해하다가 아주 오래전 모든 생명체의 정신에 미치게 만드는 어떤 미지의 구역을 지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전복되죠.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심지어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신병원 독방에 갇힌 채 구속복을 입은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원에서 자신을 나폴레옹이라고 굳게 믿는 환자도 자신의 망상 세계 안에서는 완벽한 논리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 유쾌하면서도 섬뜩한 우주적 농담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현실이자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문명의 법칙이나 도덕적 기준들이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얼마나 자의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환상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은유군요. 우리는 각자의 거대한 랑상 속에서 화폐를 만들어내고 권력자를 선출하며 그 허상의 세계가 진실이라고 박박 우기며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일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비어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언어를 예리하게 벼려서 세상의 위선을 베어냈는지 실감이 납니다. 긴 글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짤막한 경구들 속에 압축된 철학적 깊이도 대단하잖아요. 남은 시간은 이 냉소주의자가 남긴 번뜩이는 문장들을 함께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비어스의 펜끝은 정말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토끼발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정작 그 발의 원래 주인인 토끼에겐 아무런 행운도 없었다. 과거 서구권에서는 토끼발을 잘라 행운의 부적으로 들고 다니는 미신이 있었죠. 타자의 생명을 무참히 희생시키고서 그것을 자신의 행운으로 포장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단 한 문장으로 조롱해버렸네요. 저는 이 문장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높고 희귀한 형태의 만족감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온다. 인간의 질투심과 속물근성을 뒤집어 표현한 걸작이죠. 타인의 성공을 아무런 질투나 폄하 없이 순수하게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본성에 역행하는 거의 기적에 가까울 만큼 희귀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비어스는 학자나 지식인들의 탁상 공론을 조롱하는 데도 탁월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그 유명한 명언 다들 아실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수많은 역사학자와 철학자들이 인용하는 우연히 역사를 지배한다는 아주 낭만적인 비유죠. 비어스는 이 거장의 문장을 어떻게 받아치나요? 아주 건조하고 파괴적으로 응수합니다. 자연의 그 어떤 거대한 힘도 인간의 코를 1인치나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다. 통쾌한 논박이네요. 코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우주적 우연이나 낭만이 아니라 그저 유전과 생물학적 법칙일 뿐이라는 거죠. 역사적 가정이라는 것이 지식인들의 얼마나 무의미한 지적 유희에 불과한지 그 허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생물학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그의 코멘트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네, 다윈이 인간이 유인원과 공통 도상을 갖는다는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수많은 종교인과 대중이 경악했죠. 비어스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이론에 경악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 인류가 다시 원숭이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희망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말 압도적인 수준의 인간 혐오이자 최고의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진화론을 부정하는 대중의 무지를 조롱하는 동시에 인간성이 이렇게 밑바닥을 칠 바에는 차라리 숲속의 원숭이로 퇴화하는 것이 지구 전체를 위해 더 나은 진보일지 모른다는 묵직한 냉소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앰브로스 비어스의 냉소주의는 세상을 향한 단순한 불평이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만들어내는 문명, 진보, 이성, 그리고 도덕이라는 굳거나 우상들을 깨부수는 가장 날카로운 철학적 망치입니다. 그 망치로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의 시선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거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얄팍한 이기심과 모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지 직시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문명에 대한 오만한 찬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좁은 한계와 인간 본성의 보잘것없음을 고통스럽지만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한계와 위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짐승과 구문짓는 가장 문명화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긴 대화의 끝에 이르러 일상의 궤도로 돌아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세계를 뒤흔들 마지막 상상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먼 미래, 수만 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의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지적 생명체,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남긴 흔적들을 발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썩지 않고 지층을 이룬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산과 알 수 없는 데이터들만 텅 빈 채 남아있는 거대한 서버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우리 인류를 위대한 이성을 가진 문명인으로 역사에 기록할까요?
아니면 그저 스마트폰이라는 작고 빛나는 돌도끼를 손에 쥐고 콘크리트 정글을 헤매며 서로를 짓밟고 착취했던 그저 운이 좀 좋았을 뿐인 야만인들로 기록할까요? 내일 아침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에 만원 지하철에 오르실 때 이 서늘한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간과 문명의 민낯을 해보하는 대화였습니다.